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모이셨네요. 얘기 들으니까 아침 10시부터 오셨다면서요? 징그러운 분들이네요. 예,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공부가 지겹다고 그렇게 투덜대 놓고는 또 뭐 이렇게 강연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야 이제 앞으로 한 40분 동안 그래도 강연한답시고 좀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뭐 하면 이렇게 좀 움직이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다 의자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참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전 늘 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좀 이 주최 측에서 조금 너무 어려운 주제를 줬어요. 과학과 인문학이 평등하냐? 아유, 뭐 그걸 저를 보고 따지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또 요즘 이 질문을 받아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즘 며칠 동안 언론에 인문학 전공한 양반들이 지금 회사 취직하는데 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늘 제가 영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행보가 과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애써 구획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생물학 한답시고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생물학의 울타리 안에 저를 가두고 살았는데 만약에 진리 선생님이 한 번도 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학자입니까? 저는 진리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평생을 학문을 한답시고 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진리는 아마 이런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 넘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나는 생물학을 합니다. 나는 물리학을 합니다. 나는 경제학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획해 놓고 하고 있는 거죠. 편의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아무리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당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학문이라는 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볼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소위 interdisciplinary approach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간학문적, 학제적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한국연구재단 시절이 아니라 과학재단 시절이었는데 과학재단에서 연구 지원서를 쓸 때 한동안은 interdisciplinary라는 저 단어를 어딘가에 끼워 넣지 않으면 거의 연구비를 못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어코 하여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라. 그래갖고 얼마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느냐 하면 계속해서 과학재단에 도대체 interdisciplinary라는 게 뭡니까 하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과학재단에서도 정확하게 저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대답을 해준다는 게 예, 그저 학과가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른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어느 떨어진 연구비를 못 받은 교수님들이 항의하러 쳐들어왔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에 있을 때 생물학과, 생물 관련 세 과를 교육부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니네가 합치면 돈 주겠다.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희가 합친 적이 있거든요.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가 합쳐갖고 생명과학부가 탄생했습니다. 서울대학이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멀쩡히 생물학과라는 이름을 버리고 생물과학과 또는 생명과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생물학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대학이 몇 안 될 겁니다. 이 떨어진 이분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들었는데
한 분은 생물과학과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다른 대학의 생명과학과에 계신 분인데, 우리 둘이 과 이름이 다른데 우리가 넣었는데 왜 우리는 자격이 없냐. 뭐 결국은 다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과 이름 다르다고 간학문적 뭐 지원서를 내놓으라.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 경험을 한 게 없어요. 지원서를 쓸 때, 연구 지원서를 쓸 때는 여럿이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비를 따고 난 다음엔 또 모였어요. 한 번은 업무 분장을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뭐 해갖고 모였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엔 연구는 다 각자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 각자 하고 한 1년 후, 2년 후에 PI 선생님이, 책임 연구자 선생님이 왜 빨리 보고서 안 줘? 막 득달을 하시는 바람에 드렸더니까 묶어가지고 콱 찍어서 과학재단에 내셨더라고요. 저희들은 분명 interdisciplinary study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multidisciplinary, 다학문적 유희를 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놀고 끝났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제학회에 가면 다른 용어가 요즘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interdisciplinary라는 것과 transdisciplinary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건데,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한동안 쓰다가 그 언어의 효력이 좀 줄어들면, 또 약간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거 버리고 비슷한 다른 단어를 꼭 만들어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청소부 그러다가 요즘은 환경미화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언어를 슬슬 바꿔가는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interdisciplinary나 transdisciplinary나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애써 구분을 한다 그러면 interdisciplinary는 학문 간에 약간의 만남을 얘기한다 그러면, transdisciplinary는 그야말로 학문을 넘나드는, 그래서 범학문적, 또는 최근에 고등과학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면서 초학제적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이제는 21세기는 학문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나드는 시대가 됐다.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면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그 후진국, 또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대충 이렇게 사셨죠? 중학교 때 대충 결정되셨잖아요. 뭐 글 하나 써서 냈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야, 너 이거 글이라고 썼냐? 아휴, 야, 안 되겠다. 넌 이과 가라. 글 못 쓴다고 이과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학 시험 한번 잘못 봤더니, 야, 넌 수학도 못하면서, 아야야야, 넌 문과 가라. 무슨 놈의 교육이 못하는 걸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걸 피해가라고 가르쳐 주는 이런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폭력 중에 이거보다 더 큰 폭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가가 우리가 좀 모여서 있다고 해서 물 뿌리는 정도의 폭력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미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직업을 적어도 5번, 많으면 10번 정도를 갈아탄다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직업 하나 얻어서 좀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말거나 아슬아슬 그때 대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대충 90 이상을 사십니다. 그러면 30부터 90까지 일한다 그러면 노동 인생만 60년입니다. 긴 분은 7, 80년이 됩니다. 그걸 한 직장에서 난 LG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리 걔네들이 내쫓아도 난 그냥 철거머리처럼 붙어 있을래.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한동안 쓰다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찹니다. 나오셔야죠. 그러면 또 다른 직업을 얻으셔야 되고 또 다른 직업을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적어도 한 10년 단위로만 해도 60년이면 6번 직업을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뭡니까? 첫 직장만 얻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한술 더 떠서 대학들에게 취업률까지 꺼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졸업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내일 모레 취직할 거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직업훈련소로 전부 전락을 한 거죠. 저 대학 교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대학 교수는 직업훈련소의 강사들입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제가 대학 교수 한 게 아닌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학은 사실은 그런 걸 가르쳐 그런 걸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7, 8번, 10번 직업을 갈아타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맞이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지식인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은 대학이 달랑 전공 하나 그것도 잘 가르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비하면 지금 여러분은 기껏해야 130학점 들으시죠?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등록금 내셨는데 130학점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러고 읍소하는 겁니다. 제 연구실에 몇 년 전에 중국 학생이 하나 와서 유학을 하고 갔는데요. 석사를 하고 갔는데 북경 사범대학 베이징 노멀 유니버시티라는 데 나온 친구입니다. 성적표를 저한테 오겠다고 지원서를 냈을 때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180학점을 들었더군요. 이 세상에 생물자 들어가는 과목은 다 들었어요. 그 친구 하나가 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가는데 제 연구실에 우리나라 학생들 대여섯 명을 두들겨 부셔 모아도 그 친구 하나를 못 당합니다. 중국에 그 친구 같은 학생이 제 생각에 한 10명쯤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베이징 노멀 유니버시티가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입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중국에 그런 학생이 10명 있을까요? 중국에 그런 학생이 100명 있을까요? 중국에 그런 학생이 1000명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런 학생이 한 억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랑 우리가 이제 경쟁해야 된답니다. 저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레너드 다빈치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 역사책에만 계시죠? 옆집에 연암 박지원 선생님 사세요? 안 살잖아요. 왜 이런 분들은 옛날에 사신 분들일까요? 왜 근래에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안 계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지하게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몇 년 됐죠? 저 드라마. 정조임금님이 저렇게 안경을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드라마 막장 한대더니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야, 설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나?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봤더니 정조임금님은 안경을 끼셨어요. 그 평소에 이렇게 막 안경 끼고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셨는데 집무 보시거나 밤에 글 읽으실 때 정조임금 거의 불면증 환자셨다 그러죠.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 글을 읽으셨다 그러는데 그때 안경 끼셨대요. 자, 정조임금님이 가장 사랑하신 신하가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님이죠. 정약용 선생님을 어느 날 불러놓고 정조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우리 신도시 하나 개발하자. 그게 수원에 화성축조하자는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신도시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보자 이거 아닙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감마마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죠? 예, 가끔 나라님이 대규모 토목 사업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네, 네.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다면 상감마마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MIT 다녀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날까지 글 쓰시던 양반이 갑자기 십장 노릇한다 그러고 그냥 현장에 들어가더니 세계적인 토목공학자 역할을 한 겁니다. 수원의 화성은 세계 건축사에 빛나는 건물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무거운 거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중기 또 딱 개발해 주시네. 기계공학도 그냥 하세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런 분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님 재작년인가가 250주년이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어느 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다. 그분이 진짜 다산 정약용이 되실까? 이방 안에 지금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 계시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냥 직언하겠습니다. 그분께. 정 선생님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 거쳤습니다. 지난 2세기. 제가 이제 벌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텐데 다른 분야 죄송합니다. 과학 덕택에 지난 2세기 동안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들은 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개구리나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예전처럼 어느 한 개인이 그냥 여기저기 마구 파고 하면서 완벽하게 통달한다? 저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양반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막 파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조금만 파면 바닥이 다 보였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좀 팔라 그러면 옆에 누가 오죠? 자격증 있으십니까? 이러고 묻잖아요. 자격증 없으면 파지도 못해요. 뭐 이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러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화, specialization,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이잖아요. 대학에 계시면 우리 전공 하나 달랑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들이 가끔 복수 전공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두 전공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나갔다. 예, 아직 한 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냥 죽을 똥을 싸고 나갑니다.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 2개를 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21세기로 들어오더니 얄궂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한 우물만 파다간 잘못하면 쪽박찬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소양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죠. 아니 난 지금 전공 하나 하는데 무슨 재주로 날더러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거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제도는 한 우물 파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데 사회는 멀티플레이어를 원한답니다. 뭐 이런 엉터리가 다 있습니까?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낳은 멋진 첼리스트 장한나영한테 덕담을 하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는데 들어봤느냐 하시더라고요. 뭐 한나영은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한나영은 저 빼고래도 아니 저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그리고 저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저도 왜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예 제가 황병기 선생님 뵌 김에 선생님 만들어낸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있는 말이야 그러시던데 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깊이를 확보하려면 일단 넓이를 확보해야 들어가는 거죠. 석유 시추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뭘 이렇게 돌려서 그냥 구멍 내는 게 아니라면은 뭘 묻으려면 김장하고 난 다음에 김장독을 파묻으려면 그 김장독의 지름보다는 넓게 파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한번 넓게 아주 넓게 파기 시작하십시오. 전 학문 분야에 걸쳐서 파십시오. 예, 평생을 노력한들 죄송합니다.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그냥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통섭입니다. 통섭이 뭐 제가 어느 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던진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그걸 통섭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저는 그냥 작은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 혼자서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한 학문 분야가 경제학이, 정치학이, 물리학이 혼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분야가 만나지 않으면,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섭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사실은 제가 그냥 저는 번역하다가 뭐 찾은 개념이고요. 처음 시작은 19세기 영국의 자연 철학자 윌리엄 휴월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던 건데 인기가 없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고어를, 사어를 제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인데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그 단어를 애써 발굴해 가지고 학문간의 넘나듦을 주장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으로 쓰신 겁니다. 그걸 저는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통섭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영국에서는 휴월이 컨실리언스를 꺼내놨는데 없어졌을까? 이게 아마 영국 사람들에게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개념인가 봐요.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윌리엄 휴월은 이걸 강에 비유를 했어요. 작은 지류의 냇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 분야의 작은 분야의 지식과 이론들이 언젠간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거다. 동양의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뭐 그 선비들 그 시절에 이미 뭐 나는 물리학을 하네, 뭐 나는 경제학을 하네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평생 글을 읽고 학문을 하셨어요. 평생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해지셔서 세상은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홀리스틱한, 전일적인 그런 접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서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곧바로 쳐들어가서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서양은 찍기 스타일로 덤비는 그런 문화 분위기인데 저걸 갖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윌슨 선생님이 저 단어를 가져다 쓰시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윌슨 선생님은 아예 다른 전략을 쓰십니다. 단어는 가져다 쓰는데 인문학, 사회과학 니네 맨날 뭐 해봤잖냐. 근데 뭐 내놓은 게 솔직하게 뭐냐. 맨날 이쪽에 걸어도 되고 저쪽에 걸어도 되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게 무슨 학문이냐.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면 그때 가치 판단이나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윌슨 선생님의 컨실리언스는 아주 전형적인 리덕셔니스트 컨실리언스입니다. 환원주의적인 컨실리언스입니다. 물리학이 학문의 기본이 되고 물리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인문 사회과학이 의미를 찾아가면 될 것이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문학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네가 뭐냐? 그러면서 생물학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럽니다. 저는 저 책을 번역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편했습니다. 제가 저분의 제자지만 그리고 저분의 모든 걸 그래도 흡수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이게 태생이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문에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문에다가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좀 다르다. 그리고 저는 호상적 통섭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21세기에는 이제 어렵겠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제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절대로 하나의 학문으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왜? 방법론이 너무나 다르고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절대로 하나의 학문으로 합쳐질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를 어려운 길이지만 찾아나가야 되겠다. 학문은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왼쪽에 있는 거를
학문을 한답시고 누구는 저 동그란 거 하나 붙들고 평생 연구하고 누구는 기억자처럼 생긴 거 들고 평생을 연구해 본들 저 전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붙여보니까 저게 자전거예요. 학문은 전체도 봐야 되고 부분도 봐야 됩니다. 아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대체로 전체를 보기를 좋아하는 학문들이고요. 자연과학은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탁월한 학문들입니다. 이 두 개를 다 하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질문,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평등한가? 답은 제가 회피하겠고요. 평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학문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하는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2년 전인가 지금 살아있는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 다시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왜? 미국 경제가 잘 안 풀리니까 경제를 제일 잘 풀었던 분, 이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하기사 뭐 저는 제가 찍은 사람은 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나와가지고 남부 사투리 찍찍 쓰면서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참모들이 저 말을 만들어내면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들아, 결국은 경제 아니냐?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 경제 확실히 챙기겠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저 당선이 된 겁니다. 예, 저는 평소에는 경제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초 학문이 중요합니다. 경제 같은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뭐 맨날 이런 거 떠드는 사람인데 저도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학문을 한답시고 살아왔는데 참 힘드네요. 제가 그래도 퍽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의 자연과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몇 분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연구비 규모를 얘기해 드리면 다 안 믿으세요.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연구비 신청을 하면 돈이 된다는 연구에만 그렇게 몰아주세요. 돈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돈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만 줘요. 근데 전 차마 개미 연구하고 까치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돈이 된다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연구입니다.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이따고 얘기하다가 연구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 입에서도 경제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문화가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자,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어떻게 벌어졌어요?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줄줄이 넘어지더니 미국 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회사 하나가 넘어졌는데 화들짝 놀랐던 경제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마어마하게 놀랐던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경제학자들은 모이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이 뭐가 잘못된 거냐?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한 3년 전쯤에 미국 경제학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 이렇게 딱 내놓더라고요. 전 그거 읽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이네. 경제학은 적어도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방 안에 혹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경제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대전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동물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하는 학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셔야 경제학은 성립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십니까?
뭐 시장 가서는 콩나물값 10원 가지고 승강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는 그 회사가 몽골에 나무도 심어준대. 되게 좋은 회사네. 5천 원이 더 비싼데 그냥 사줘요.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데리고는 경제학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동물이잖아요. 충동 구매하고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물,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동물 얘기입니다. 이 동물들이 개성 충만한,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의 본성과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지 않고 경제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은 완벽하게 새로운 학문으로 지금 바뀌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파주, 여주에 아웃렛몰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미국 가보면 큰 저 대도시 옆에 큰 쇼핑몰들 많잖아요. 그 쇼핑몰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풀어놓고 숙제를 줬습니다. Go to Gap, 갭이라는 옷가게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와라. 저 파란 게 남자인데요. 남자들은 저 쇼핑몰에 잘 안 가니까 주차하고 들어가서 안내판 봐야 돼요. 안내판 보고 갭이 저기네. 그리고 그 번호표 보고 찾아가서, 이 방 안에 제 남성 동료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저 휘장 뒤에 들어가서 입어보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대충 대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된 거 어때? 사갖고 돌아갔습니다. 평균 6분 걸렸습니다. 저기 남자는. 아니, 똑같은 숙제를 내드렸는데 왜 여성들은 3시간 26분이 걸려야 돼요? 갭에 가서 바지 사라는데 왜 지금 시얼스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구두가게 가서 지금 구두 신어보고 있어요? 빨리 바지 사라는데. 남성과 여성 같은 종인데 쇼핑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도 쇼핑 갑니다. 벼르고 별러서 1년에 한두 번 한 개 사러 갑니다. 딱 가서 그 물건값 계산하고 나면 우리는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몹쓸 곳에 들어와 있나? 그리고 번개같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은 온 김에 둘러보시잖아요. 온 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이유는 우리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우리 이러고 살았어요. 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동물들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진화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우리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안에 있는 남성 동지 여러분 대충 저렇게 저랑 벌거벗고 저 강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래야 딱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또 뭐 공부해야 된다, 강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으니 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량은 적지. 이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그런 동물들이라서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수렵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 쫓아갔다 잡았으면 빨리 와야죠. 하지만 채집은 쌀인문 열고 나가면 거기서 달래냉이 쓴바귀가 늘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뒤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버릇을 못 고치셔서 여성들은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경영학이, 경제학이 뇌과학을 만나면, 인지과학을 만나면, 진화심리학을 만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경제학이, 경영학이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드디어 뇌를 직접 들여다보면, 나 저기 갭에 가서 바지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구두가게에서 부츠 신어보고 계시는 여성의 머릿속에 어느 부위가 지금 반짝거리고 있느냐 들여다보고 있는 시절인데, 아직도 경제학과 경영학은 그런 정보 전혀 없이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경제학은 생물학하고 떡처럼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미시간 대학 교수하다가 서울대학으로 1994년에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미시간 대학 제 연구실 그 문 앞에 제가 하는 연구를, 미국 교수들은 그런 거 잘해요. 자기가 하는 연구를 이렇게 몇 마디로 해서 이렇게 앞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지렁이의 뭐 무슨 행동 뭐 이렇게 나 그런 거 연구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세 개를 붙였었는데 제일 아래 붙어 있던 게 economic biology라고 제가 붙여놨었어요. 경제생물학.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경제생물학이 뭔데? 그럼 제가 복도에서 열심히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경제학하고 생물학을 접목시키겠다 합시고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서울대학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한 게 없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경제학하고 생물학하고 지금 막 그냥 이 뭐 걷잡을 수 없이 합쳐지네요. 귀국하지 말고 계속 미국에서 연구했으면 지금쯤 제가 혹시 노벨 경제학상 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 생리미드의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왓슨. 그게 1954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던 2004년에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The next century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22세기 얘기는 아니었고요. 21세기인데 21세기에는 biology와 psychology,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은 무슨 저 상담 심리학 그런 수준의 심리학이 아니고요. 뇌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뇌를 연구하는. 이 사람이 DNA 연구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뇌과학 얘기를 할까? 저는 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온 책인데 1859년 종의 기원 이렇게 두툼한 책인데요. 책 내내 심리학 얘기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책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툭 던지세요. 먼 미래에는 아주 더 중요한 연구 분야들이 많이 열릴 것인데 심리학은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 놓을 것이다. 갑자기 심리학 얘기를 툭 던지고 책을 마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150년 후에 제임스 왓슨 같은 탁월한 과학자가 이 얘기를 받을 거다 하는 걸 거의 아신 것 같아요. 아마도 뇌과학은 21세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연구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뇌의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뇌의 진화를 세 단계로 따집니다. 숨었다가 뭐 찾아 먹었다가 이래야 되니까 생존의 뇌, survival brain이 먼저 진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정의 뇌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죠. 감정의 뇌는 인간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건 말도 안 되죠.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감정이 없어요? 남의 집 개는 감정 없어도 좋은데 내 개는 감정이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로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설정한 뇌가 생각의 뇌입니다. 사고의 뇌.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알고 다른 동물들은 생각할 줄 모른다. 이것도 이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생물학자들이 수천 가지 예들을 온갖 동물에서 생각이 다 벌어진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의 뇌가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들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이라는 이름의 세계에서 금표를 제일 잘 다루는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에 있는 침팬지가 마츠사와 소장님한테 귀에다 대고 개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소장님이 야 그거 무지하게 웃긴다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냥 귀를 만져서 간지러워서 웃으시는 거고요. 이 세상 천지의 자연계에서 개그를 할 줄 아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신화를 창조하고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제가 보기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엔나로 에르고숨입니다.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설명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뇌를 21세기가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생물학자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생물학자가 시인과 같이 앉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물학자가 화가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학문이 다 덤벼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의 뇌를 갖게 됐느냐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들을 기업에다 갖다가 지금 붙여보다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과 리버럴 아츠, 인문학이 만나서 만들어낸 게 아이폰이라고 너스레를 떨던 양반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야, 구라 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구라가 아니었다는데 참 기가 막힌 감동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 없는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상상 못 하십니다. 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 과학기술이 인문 사회를 품어냈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10년째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불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유태인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뇌를 가진 민족인데 왜 우리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숙제만 하고 앉아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창의적인 새로운 거를 좀 해야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창조 경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창조 경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관님들이 나와서 제가끔 한마디씩 하는데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창조 경제는 이런 것이고요 하고 정의 내려주고 창조 경제를 하시려면 1 이렇게 하시고 2 이렇게 하시고 3 이렇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면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관치 경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해오던 짓입니다. 창조 경제는 모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장관님들이 버벅거려 주시는 바람에 전 국민이 덤볐어요. 창조 경제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본 분이 대한민국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 대한민국의 5천만 개의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막힌 브레인들이 지금 불꽃을 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단 지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뭔가 불꽃이 튀어서 하나만 만들어져도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4년 동안 저는 이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아부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왜? 이거 하면서 창조 경제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나라에 애플 같은 회사가 한 100개쯤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걸 꿈꿉니까? 아니잖아요. 한 개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 2개만 더 생기면 그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그게 안 될까요? 전 될 것 같아요. 우리 비빔밥을 보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했냐. 솔직합시다. 우리 개발했느라고 개발했어요. 그냥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해 볼래다가 비빈 거 아니에요. 그랬거나 말거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금치 맛을 느낍니까? 도라지 맛을 느낍니까? 비벼놓으면 전혀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거를 넘나들면서 섞으면서 이어보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최 교수는 매끼 비벼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빔밥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먹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섞입니까? 잘 안 섞이니까 지금 두 정부 내리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사회 갈등 조정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비빔밥 문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외톨이 문화 같아요. 그럼 아닌가? 고민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터득했어요. 비빔밥까지 갈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식탁이잖아요. 밥 어떻게 드세요? 자, 숟가락으로 밥 한 술 입에 넣었어요. 젓가락 들고 밥 한 술에 반찬 하나만 드십니까? 어떨 땐 그러시겠지만 우리 대개 밥 한 술에 반찬 2-3개 찝쩍거리잖아요. 첫 술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시금치, 두부 넣었다고 칩시다.
죽여주는만. 난 오늘 이걸로 갈래. 그래서 딴 반찬 다 치우고 매 숟가락마다 콩나물 시금치 두부였나요? 콩나물 시금치 두부, 콩나물 시금치 두부. 이걸로 밥을 끝내는 분이 대한민국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우리 매번 바꿉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큰 접시에 아예 담겨 나옵니다. 그냥 반들은 뭘 먹어야 될지는 적어도 고민 안 합니다. 그것만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세련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농기구 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왜 그걸로 이렇게 쓸어 넣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대화를 즐깁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식탁은 대화의 장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떠들다가 부모님한테 혼이 나요? 아니, 너는 어떻게 입안에 음식을 물고 그렇게 떠드냐? 밥알이 튀어나올까 봐 야단치시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밥 한 술 입에 넣고 젓가락 들었으면 언제 떠들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내가 어떤 맛의 조합을 만들어 볼까?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예, 여기서만 여러분 이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밥상 위에서 늘 매일 이 짓 하고 살아요. 우리는 밥 먹는 순간에도 우리 뇌가 멈추질 못합니다.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려고 그러고, 우리보다 이런 거 잘하는 놈들 있으면 전 세계에서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저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여러분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굴레로부터 누가 더 뭐 우월하냐 뭐 이런 거로 얽매지 말고 자유롭게 여러 학문을 마구 넘나들 수 있게 교육제도가 바뀌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사회가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저는 우리나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느라고 막 좀 서둘렀습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박웅현 선생님은 안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Q&A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질문이든 받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제일 먼저 들으신 여성분. 다른 분 또 손 먼저 들어주십시오. 제가 미리 두 번째는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이미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문이과 나눠서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했지만 공학을 관심이 있어서 원래 공학 복수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 물어봤지만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학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뭐 공학까지 가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학하는 친구들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과학이나 공학 쪽을 접근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사실 높은 게 사실이에요. 이미 뇌가 좀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자연과학에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행스럽게 제 강연 중에 경영학을 폄하하지 않은 게 그래도 참 다행인데, 제가 가끔 폄하합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분야잖아요. 왜? 취직이 잘 되니까. 근데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분야예요. 저 경영학은 최첨단 경영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저 하버드 대학 MBA에서 뭐 나오는 얘기를 해야지 경영학과 교수가 옛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블루오션 탁 나오면 또 블루오션 가지고 막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최근 유행하는 것만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냥 덜커덕 나와요. 왜? 그때니까 첫 직장은 얻어요. 근데 한 10년 후에 회사에서 새롭게 또 유행을 배우고 나오는 월급도 덜 줘도 되는 대학 졸업생들이 있는데 얘를 왜 데리고 있나 고민할 거는 거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고 나면
경영학과 다니면서 기초 학문을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딜 가야 되나? 임원으로 어디를 턱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때 어느 학문을 한 사람보다 가장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겁을 더 들이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해야죠. 제 생각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학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의 정문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엔 인생이 힘듭니다. 공부하기 무척 힘들어집니다. 졸업 늦게 하시더라도 졸업 한 3년쯤 더 대학을 한 3년쯤 더 다니더라도 저는 대학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대학이 주는 최대의 선물이니까 대학에 있을 때 다른 분야 공부를 복수 전공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혼자서라도 뛰어다니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장도 그런 대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하시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서 온 황재홍 학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최재천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 진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그 답변이 답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공부는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수님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EBS 강의 들어보고 정말 감명 깊어서 막 네. 구글 다 찾아서 네. 연락을 드렸는데 근데 설마 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치읓 지읒 치읓이라고 아. 이름도 남겨주셔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통섭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수학과 철학을 좀 합한 논리 수학에 대해서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통섭의 시대, 용합의 시대도 도래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필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문이 두 개가 결합해서 아니면 세 개도 괜찮고요. 어떤 학문이 융합을 했으면 하시는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뭐 딱히 제가 어느 학문을 이렇게 하나 짚는 것보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질문을 그대로 그냥 반복을 할게요. 과학과 인문학이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하는데 아까 저 경영학 과에 있다는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으로부터 과학으로 진입하는 건 진입 장벽이 높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직업을 7, 8개 이렇게 거치려면 양쪽 분야를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분야 인문학만 했는데 난 직업 10번을 다 귀신같이 좋은 직업을 얻겠다. 확률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일생을 살면서 평생 공부하는데 언젠가는 두 분야를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문학을 먼저 하고 자연과학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부터 머리가 반짝거릴 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자연과학을 먼저 해두는 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문학 하시는 분들 섭섭해 하실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문학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자연과학의 도구를 챙기고 다시 인문학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 글부터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모두가 자연과학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장벽을 없애자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자연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학문이 앞으로는 융합은 안 되더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마지막 한 분은 약속하신 분한테는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제 끝납니까? 예, 죄송합니다. 못 받는답니다. 자, 하여간 뭐 제가 조금 시간 계산을 약간 잘못해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학문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